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촉 가이드는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예, 원래 촉 가이드 함께 안 하는데 오늘 왜 나왔습니까? 예, 늘 누군가가 구멍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대타로 나왔습니다. 대타 전문입니다. 예, 대타로 나왔는데 예. 왜 그 방에 계십니까? 예. 제가 내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예. 그렇습니다. YTN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같은 방에 두지 않는다. 빨리 저 방으로 가겠습니다. 예, 내일 2차 완료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 대본 안 왔어요. 네, 하세요. 대본 없어도 하니까. 그 대본 없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워낙에. 괜찮습니다. 예. 하세요. 자, 이제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 전쟁이 이재명 후보, 여당 후보로서 부동산 문제를 좀 직접 지적하기도 했고요. 정부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쥐꼬리 반하다며 정면 비판했는데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계속해서 홍남기 부총리와 이런저런 문제로 각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교하면 절반도 풀지 않았는데 더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홍남기 총리는 국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풀 수 없다. 나라 재정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건데, 다른 나라도 어렵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하게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례해서 절반 이상도 안 썼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주장은 그런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개개인이 다 빚을 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라 곳간만 가득 쌓여 있으면 뭐 하느냐.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는 또 있는 돈이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는 게 아닌 얘기니까. 예전부터 있었고. 늘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지지율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긴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와의 문정부와 차별화 강도를 좀 높였다, 이것도 아니라고 보십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부터 지금 있었고.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세게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안 흔들리고 있거든요. 임기를 지금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시점,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단단한 지지율은 역대 정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문통의 지지율보다 덜 나온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차별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과 대결을 해가지고 세게 차별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7년 대선이죠. 그때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과 차별화 실패했죠. 2007년 대선에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 또 실패했습니다. 차별화하면 실패하고 같이 가면 성공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차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정책적 차별화, 그리고 타깃을 문재인이 아닌 홍남기에게 뒀기 때문에 이거는 반발이나 차별화 전략은 아니다. 차별화 전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후보의 손실보상 언급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경제 소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역시 이재명 후보랑 같은 생각인데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홍남기가 돈을 안 쓰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랑 별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된다. 과거 총선 직전에 100조 이야기, 지금 윤석열 후보가 50조 이야기한 거 다 김종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미리 던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공을 좀 세웠었는데 이번에도 저 보수파에 좀 틀을 깨는 혁신적인 공약을 좀 들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 2012년대 경제 민주화 공약이 상당히 효과를 봤고, 사실은 그게 민주당
보수당의 아젠다였는데 예. 뺏어간 거죠. 그래서 성공시켰는데 다만 보수당 내부에서 좌클릭한다 김종인이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좌클릭한다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김병준과 가는 길이 다르다 또 이런 반발도 나올 테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정권을 잡으려면 보수든 진보든 한쪽으로 해서 잡지 못한다.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좌클릭을 시도할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김 위원장이 오늘은 그 큰 실수 안 하면 정권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뭔가 뼈 있는 말 같더라고요. 반대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일정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하루 5개, 6개 일정 소화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일정이 없어요. 예. 후보로 선출되고 본격적으로 뭐 선대위 꾸려져도 일정이 없습니다. 하루 하나. 어떨 때는 통상 업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예. 지난번 처음에 일정 3개 잡았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계속 실수 연발이었어요. 뭐 주 52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 당한 곳에 가서 이거는 노동자의 문제다. 이런 거 다 실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실수 리스크 그걸 생각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실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일단은 뭐 경각심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좀 조심해라 이런 경고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매머드 털을 다 깎았다. 윤핵관 더 이상은 안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승자는 결국 윤핵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 선대위 내에서 갈등 같은 건 없겠습니까? 갈등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폭발합니다. 지금 그냥 덮어놓은 상태예요. 이 갈등을. 아, 푼 게 아니고요. 그럼요. 예. 당장 오늘만 해도 문제된 그 황익병 씨 의사. 함익병 씨. 누가 추천했느냐. 김종인이 추천했다. 기사 났잖아요. 누구 발로? 윤핵관 발로. 벌써 뭐 며칠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지지율이 뭐 크게 좀 흔들리고 널뛰기를 한다면은 윤핵관들의 입이 다시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이름이 살리는 선대위더라고요. 살리는 선대위 앞에는 뭐 희망을, 정의를 등등 목적어가 좀 붙었는데. 또 공식 슬로건을 채택하기 전까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을 쓴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리는 선대위,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는 뭐 이재명이 합니다. 이건데 이번 선거에서 슬로건이 딱 귀에 들어오고 양쪽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준비된 대통령 이런 게 사실 귀에 착착 꽂혔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슬로건이 정치 또 투표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뭐 그런 게 아닌가. 다만 이제 홍보는 선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 DJ DOC와 춤을 노무현의 눈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거 홍보는 선거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누가 홍보를 더 잘하느냐 플랜카드 하나 어깨띠 하나 점퍼 하나 이거 다 홍보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거 기간 들어가면 이제 TV 방송 로고송 이런 거 다 홍보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일단 맡았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 김영희 PD 전 MBC PD죠. 그렇게 맡고 있는데 전문 영역으로 따지면은 민주당이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정치인인데 이제 홍보에 큰 역할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적 영역에서 민주당이 좀 앞서가지 않냐. 거기다가 정철 카피라이터도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홍보를 맡으면서 뭐 비단주머니라고 내놓은 빨간 후드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안 좋다고 봐요. 별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젊은 층한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선대위 출범식 최 아나운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연세 많으신 우리 중진 의원들을 앞에 의자에 앉혀놓고 I say 윤, 뭐 you say 성열
뭐 춤도 추고 막 그랬었죠. 내가 윤석열이다. 예. 손발 오그러드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도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아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세 명이서 갈등이 있다가 극적으로 봉합된 상태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이 나와서 비보이 춤추고 뭐 헤드뱅잉 한다고 해서 그게 젊은 층한테 호소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래도 젊은 그대를 부른다고 해서 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0년 전 노래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대표 혼자 홍보를 맡기는 좀 그렇고 전문가가 또 전문가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2012년 대선 때도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브랜드를 만들었던 손혜원 위원장을 영입했고 또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 새누리당입니까? 그 새누리당에서는 침대는 과학입니다. 조동원 씨를 영입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대표가 혼자 하기엔 좀 버거워 보여요. 지금 뭐 선대위 출범일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날 이재명 후보는 좀 민생 중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 출범식 내내 공정을 강조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맞불이었다 이렇게 또 보십니까? 아니 출범식 하는 날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된다. 아침에 얘기했거든요. 그 아침에 얘기했고 뭐 우리 YTN에서도 생방으로 내보냈습니다만. 그리고 오후 2시에 출범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출범식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소상공인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점보다는 김빼기죠. 아 김빼기. 출범식 김빼기. 그걸 노린 거였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 평론가 중에서 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 후보가 어제 선대위 출범식 연설자로 나선 고3 김민규 학생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극찬하면서 선대위 합류를 또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거는 민주당도 고3 학생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잖아요. 광주에서. 그래서 아마 그 맞불 같은 거 올 거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뭐 10대가 선대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전략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만 이런 고3 학생들이 중요 회의에 들어가면서 발언의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게 자기가 생각한 거 발언을 하면 그게 좋은 의제가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 다만 이 대표가 우리 고3이 저쪽 고3보다 잘할 거다. 좀 갈라치기 하는 그거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평론가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표는 좀 공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제1야당에. 굳이 그렇게 우리 고3 저쪽 고3 할 필요 있었을까? 좀 아쉬운 발언이었어요. 전략상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냥 우리 고3만 칭찬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리고 여야 모두 영입한 청년 인재를 놓고 설전이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노재승 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김윤희 씨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영입하는 거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가 뭐 3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영입전을 뭐 12월부터 하는 걸로 하고 한 9월부터 살펴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념적으로 우리와 맞는지 사상은 어떤지 도덕성은 어떤지 다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영입했으니까 저쪽도 갑자기 이렇게 영입하고 다 이런 순이에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구글에 한 번만 쳐봐도 나오는 것을 검증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노재승 씨를 임명하기 전에 그동안 노재승 씨가 SNS 뭐 썼지? 이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쉽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고. 김윤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희 씨도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어제 국민의힘에 이력서 내고 오늘 민주당에 입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전날에 또 저 국민의힘 예. 쪽으로 가려고 뭐 망설였다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건 정당 정치가 아니에요.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면서 정권을 재창출하거나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인 정치 결사체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저쪽 당에 갈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온다고요? 그럼 내일이면 또 저쪽 당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고 미래 비전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기본적인 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이고 예.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재승 씨인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독재자를 찬양했다. 그다음에 이제 5.18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본인이 올렸던 동영상은 분명히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면모도 존재한다. 5.18에 대해서 이 내용을 링크 걸고 5.18에 대해서 비난했단 말이죠. 예. 거기다가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거는 뭐냐면은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한다. 치졸하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 치르고 어쩌고 한 걸 자랑한다.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어허. 올바른 부모 밑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 유광자로 지켜 세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검정고시로 통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오신 분들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고 비정상적 교육입니까? 그럼 국가가 그런 제도를 왜 만들었죠? 올바른 부모라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올바른 겁니까? 정재승 씨 이야기는 제대로 4년제 대학까지 제대로 교육받고 그리고 돈도 가난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 밑에 교육받은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일 일망언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화도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교체할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후폭풍 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2030의 표를 기대하면서 모시고 왔는데 과거에 이런저런 좀 심한 얘기했다? 이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이거 함익병 씨보다 더 하면 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함익병 씨는 영입을 취소했습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빨리 결정해야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상황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오히려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떠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대장동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후보가 왜 망설이냐 이렇게 또 발언을 했는데 이거 특검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여야가 하겠다고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까지 협의를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대장동과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우니까. 그거를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그러면 누가 추천하느냐. 이걸로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기간은 며칠로 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AI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AI가 전국을 돌겠다. 이것도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선거법에는 이게 녹음 뭐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국으로 돌린다? 그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후보의 이미지인데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어떤 연설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딥페이크라는 소위 말해서 AI라고 합니다만 그걸로 국민들의 선택에 눈을 가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서 만든 게 아닌데 다른 쪽에서 딥페이크를 윤석열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돌렸다. 유사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럴 경우에도 좀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관위가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좀 문제가 나중에는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동희 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가이드 최영진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